이제 오늘 벌써 세 번째 수업이에요. 이제 중간이 딱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중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 수요일을 보통 뭐라고 해? 보통 이게 들어봤어요? 주중에 험프데이라고 들어봤니? 험프데이. 험프가 원래 그 낙타의 육봉처럼 그 가운데 불쑥 솟아오르는 부분 뭐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 딱 그런 날 이제 가장 힘들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그지 쭉 올라와서 힘들잖아요. 이제 중간이니까.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목요일 지나면서는 아 이제 주말이구나. 그래서 금요일은 땡스 가리 프라이데이잖아요. 이제 왜 금요일이면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요새는 뭐 주 4일째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입시생들한테는 먼 나라 얘기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그것도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가죠. 사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끝나가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잘 내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우리 기출이 아니라 얘는 예상문항이잖아. 예시문항 예산도 아니야. 예시야, 그지? 뭐 얘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작년도 EBS 책 기준이니까 이 지문이 나올 리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올해 EBS에서 이런 방식으로 내겠다. 물론 EBS만은 아니야.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나오고요. 뭐 교과서 외에서 뭐 그건 알 수 없어.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예시문항을 봤을 때 한 70% 정도는 그래도 EBS에서 10문항이면 국어가 이제 이과 것까지 해서 한 10문항이면 한 7문항 정도는 EBS 6개 반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EBS 한 70% 가까이 EB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6번 문제에서 거기 이제 뒤에 그 괄호 3번 소문항 괄호 3번을 이제 남겨두고 거기 시간 때문에 2번까지 정도 했었어. 그래서 2번에 거기 정답이 이제 감동이 들어간다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리고 감동이라는 것은 사실 앞에서 이제 설명을 다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거기 브랭크 그 니은 있잖아. 그 니은 앞에 마음의 운동 하면서 즉, 그지? 마음의 운동. 그 다음에 이거야. 그러면 사실 이거랑 같다는 얘기죠, 이게. 즉, 그지? 마음의 운동, 즉, 뭐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얘가 얘를 뭐 수식해준다고 봐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미 수능 끝났지만 수능에서 굉장히 그 독서 특히 뭐 문학도 그렇지만 독서에서 중요한 게 개념적이거든. 지문에서 이제 새로운 것, 뭐 인문이든 과학기술이든 사회든 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줄 때 그 개념에 대해서 지문에서 다 설명을 해줘요. 지문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자체가 맞고 틀리고는 사실은 뭐 우리가 상관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막 더 이제 그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 막 이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단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어서 뉴스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작년 뭐 해마다들 수능 끝나면 이제 이의 제기하잖아요, 문제. 근데 국어가 이번에 한 2문항 정도가 좀 신문에도 나오고 할 정도로 이제 17번 그 칸트 관련해서 이제 거기 갑이 뭐 이제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한 거 이제 그거는 뉴스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처음에 나와서 막 한참 뜨다가 이제 살짝 잠잠해질만 하다가 3번 문항 이제 독서론의 그 3번 문항에서 단순 관점 그 독서론 지문의 단순 관점이라는 그지 그 용어 나왔었지. 그래서 단순 관점은 뭐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의해서 풀면 3번 문제 답은 되게 쉬워. 근데 이제 어떤 또 교수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단순 관점 이제 지문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자체가 틀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단순 관점 이론에 의하면 답이 2번도 답이 된다.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 학생들이 뭐 50여 명 이번에 역대급으로 좀 많이 봤잖아. 또 이제 07년생 많아서. 근데 50만 명 중에 그 단순 관점을 알고 그 교수처럼 이거 지문 자체의 내용이 틀렸으니까 이거는 뭐 문제 오류다 혹은 답이 2번도 된다. 그런 애들은 없었을 거라고 봐. 그냥 지문에 의하면 무조건 3번이야. 그냥 쉬워. 근데 이론이 틀렸기 때문에. 원래 이론이 틀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고 이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단순 관점이 뭔지 그냥 지문에서 설명해 주는 거 이해하고 우리가 문제 풀었으면 사실 그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되게 쉬운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의 제기 뭐 할 수 있어. 왜냐면
이론 자체가 틀렸으면 사실 그게 아주 올바로 잘 된 문제는 아니야. 그렇잖아. 이제 이론 자체가 이제 틀렸는데,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국어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그렇게 내진 않겠지만 만약에 지문에서 1 더하기 1이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지? 1 더하기 1은 3이다. 근데 이제 선지에 1 더하기 1은 2다. 객관적 진리는 1 더하기 1이 2잖아. 그지? 근데도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라고 하면 뭐야?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쓴 그 선지가 틀린 거지. 그지? 지문에서는 분명히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어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럴 수밖에. 우리가 사실 선생님들도 그지? 그런 과학기술 전문가가 아니고 뭐 사회 법이나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 왜 그런 걸 다 가르치고 너희들한테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을 알려줄 수 있겠니?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 찾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제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개념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 수능 이제 예를 들어서 단순 관점 있잖아. 그지? 그러면 단순 관점이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적인을 하는 지문도 있겠지. 그냥 단순 관점이란 단순 관점의 정의는 이렇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게 정의인지 파악하기 쉽잖아,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글이 훨씬 많아요. 단순 관점이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겠니? 앞에서 수식을 해줘. 뭐뭐뭐뭐뭐인 단순 관점은 이렇게. 그러면 단순 관점의 정의는 언뜻 보면 단순 관점의 정의를 얘기 안 했는데 단순 관점의 정의를 알아야 푸는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단순 관점의 정의는 어디서 얘기한 거야?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거야. 그지? 앞에서 수식해주는 문장으로 인 단순 관점은 그럼 단순 관점 정의 얘기한 거야.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시 수능 문제 보지는 않겠지만 당장은 그 수능 기출문제 독서에서 조금 고난도였다 혹은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았다 이런 문제 보면 그런 개념정이 놓쳐서 생각보다 오답률 높았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이미 어제 한 거지만 어쨌든 마음의 운동 즉 그럼 마음의 운동과 뒷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 거고 마음의 운동인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했어도 이게 만약에 지문에 마음의 운동인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얘를 수식해 주는 거죠. 마음의 운동인 뭐야? 감동. 그럼 감동이 결국 마음의 운동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감동의 정의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글에 의하면 마음의 운동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이거 답을 찾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본 거지만 이제 2번 얘기했고 이제 3번은요. 거기 봐봐. 이제 보기는 A의 불쾌의 쾌라는 이제 거기 3문단이죠. 거기 지문에 3문단 즉 이제 둘째 하면서 이제 미와 승고는 거기에 A 불쾌의 쾌가 있어요. 자, 어제 이제 읽어봤잖아 이거. 그래서 이제 불쾌의 쾌라는 감정이 유발되는 과정을 아래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B와 C에 들어갈 말을 찾아 쓰시오 그랬는데 거기 뭐 안개바다 위에 방랑자라는 이제 뭐 제목이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거기 보니까 이게 바다 위에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이 사진은 좀 이제 복사한 거라서 뭐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제목을 보고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하면서 자 이제 거기 설명도 있으니까 자 방랑자는 바위 절벽 위에 서서 안개바다에 가려진 산의 장엄함에 압도당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어디 바위 위에 서서 저 멀리 산이 보이죠. 근데 이제 안개가 껴서 뿌옇잖아.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은 이제 바다란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거대한 산 전체를 쉽게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산의 장엄함에 압도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국어 문제 풀다 보면 왜 그런 선지 본 적 있지? 경외심. 혹은 반대로 외경심 뭐 이런 거 이제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국어 문제 풀다 보면 경외감, 경외심, 그지? 이게 원래 무슨 뜻이에요?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뭐 이런 뜻이야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거대한 자연을 소재로 한 시에서 그런 선지가 가끔 잘 나와. 알겠지? 그러면 뭐 산에 대해서 존경을 한다 그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압도당하는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문학에서 얘기하는 그 경외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의 무형식성으로 인해서 형식을 포착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에 부딪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봐. 이게 지금 불쾌 쾌와 관해서 지금 낸 문제고 그림 하나 주고 밑에 보기를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불쾌의 쾌가 아까 이제 거기 옆에 지문의 3문단에서 불쾌의 쾌라는 감정을 유발한다 하면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문장 읽어보세요. 다시. 우리는 어떤 거대한 대상과 대면했을 때 그것의 전체 모습을 재현해내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자, 거기 보기의 문장을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바로 읽은 문장과 거의 뜻이 유사한 거야. 그치? 이게 지금. 그래서 대상의 무형식성으로 인해서 형식을 포착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에 부딪힌다? 지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다. 한계에 부딪힌다. 뭐 뜻 통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3번 답은 이제 일단 3번의 문제 B 지각 능력의 한계 이거 이제 지각 능력의 한계 지각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은 불쾌한 경험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지금 불쾌의 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쾌의 쾌니까 일단 첫 번째 상반되는 말이 두 개 있어. 불쾌는 불쾌한 거잖아. 쾌는 반대잖아. 이제 만족스럽고 이제 만족한다. 그지? 이게 만족할 쾌야. 이제 우리가 쾌락, 쾌감 이런 말 쓰잖아. 이제 그래서 불쾌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불쾌하다. 그래서 불쾌한 경험이야. 자,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려고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뭐라는 것을 깨닫고 쾌의 감정을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럼 답이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제 거기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제 지문에서요. 그리고 이러한 불쾌의 감정을 거쳐 결국 숭고라는 쾌의 감정을 만나게 된다 이랬잖아. 이제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짝 오답으로 애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게 숭고야. 숭고. 숭고. C에 숭고. 근데 거기 숭고라는 쾌의 감정. 지문에서 잘 봐. 숭고라는 쾌의 감정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이게 뭐야 이제? 숭고, 쾌, 이퀄. 숭고라는 게 아까 똑같은 거. 여기서 여기 꾸며줘. 숭고라는 쾌의 감정. 그러니까 쾌의 감정. 숭고와 쾌의 감정 이퀄이에요. 알겠지? 자, 근데 거기 이제 문제에서 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지문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뭐라는 여기 그대로 뭐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쾌의 감정을 지문 잘 보면 그지? 숭고는 아니라는 거야. 그지? 쾌의 감정 이게 숭고잖아. 그지? 이게 숭고잖아. 그지? 쾌의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쾌의 감정을 만나는 거.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겠어요? 희성이죠. 이제 지문에 거기 보시면 자 거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게 이성이라는 게 바로 여기 같은 문단 안에 있고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쉽긴 할 텐데 얘는 한 두 문단 더 건너가서 있어. 거기 이제 끝에서 그러니까 5문단이죠. 그지? 하지만 칸트는 숭고가 형식적 반목적성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적 한목적성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거대한 대상을 하나의 감각적 표상으로 재현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불가능한 재현을 추동하는 것이 바로 이성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아까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숭고에 이르른다. 이거 쾌의 감정을 만나게 된다. 알겠지? 이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 이제 답을 숭고라고 쓸 여지가 분명히 있어. 그 문단 안에 같이 있잖아. 그지? 바로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게 여기 구조만 분석해도 쾌의 감정, 그지? 숭고 같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 쾌의 감정 숭고를 만난다는 얘기야. 숭고를 깨닫고 숭고를 만난다.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숭고를 깨닫고 숭고를 만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순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나 용어가 그지 정의를 뭐 거창하게 뭐뭐시 정의는 이렇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앞에서 그냥 간략하게 수식해주는 그 말이 결국 정의이자 이퀄 관계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잘 이제 파악해야 돼 이제. 알겠지? 요거. 그래서 이제 6번 문제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넘어가서 이제 7번으로 이제 가볼게요. 7번. 자, 7번은요. 자, 이제 무슨 그래프 같은 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역시나 작년도 수특에 앞쪽에 13쪽인가 보면 교과서 개념 학습이라고 이제 앞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문, 사회 뭐 이렇게 각 나가기 전에 이제 교과서 개념 학습 있잖아. 거기에는 일부 주관식 문제도 나오고 이제 수특의 앞부분에 보면 뭐 당연히 올해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거야. 거기에 나와 있던 글입니다. 이게 지금 자 거기 이제 뭐 되게 길어요. 이제 여러분 봐봐. 이게 가만 해도 이게 뭐 그래프 나오고 이제 좀 물론 어렵진 않아. 근데 이제 이런데 나에도 상당히 좀 긴 내용이 이제 담겨 있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1, 2, 3 해서 뭐 보기까지도 또 나름 길게 제시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판단해 봐야 돼. 이게 여러분 이제 자 시간을 요거는 좀 쓰면 돼. 시간을 쓰면 뭐 사실 또 내용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길다 뭐 어렵다 이제 넘길 게 아니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에서는 이제 잘 생각해봐. 어제도 얘기했지만 9분 이제 평균적으로 9분에서 자, 내가 한 두 문제는 한 5분 안쪽으로 풀었어. 그지? 그럼 벌써 두 문제가 이제 10분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두 문제를 18분에 이제 푸는 게 적절한데 두 문제가 10분이 안 걸렸어. 그럼 10분이 남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이 문제, 나머지는 다 9분에 푼다고 했을 때 어느 한 문제 정도는 그지? 거의 20분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잖아. 그지? 그럼 수능 같은 시험도 우리가 한 지문에 20분 쓰면 웬만큼 풀긴 할 텐데 20분 써도 뭐 못 푸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수능보다 이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지? 주관식이긴 해도 그렇다면 어떤 한 문제 정도는 내가 전략적으로 한 20분 걸려도 끝까지 물고 늘어서 좀 풀어야겠다. 근데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지? 만약에 20분짜리 문제가 3개 이상 나오는 2개 이상 나오는 순간 우린 나가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잖아, 그지? 다른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문항 정도는 20분 물고 늘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항상 고려해야 될 건 수학까지 감안해야 돼. 국어만 놓고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또 그럴 수 있지만 수학까지 고민했을 때 수학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천천히 읽으면 얘는 답이 나오는데 어렵잖아. 근데 이제 길잖아. 길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일단 거기 뒤에 문제 해설에서 그 출제 의도 한번 보자. 자, 사회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이해하고 이게 이제 각을이야. 각을 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 어떤 방법과 조건이 있는지를 이해하니까 나글과 관련한 건데 이제 가나가 엮여 있어요. 이게 당연히 가나가 엮여 있는 문제야. 그리고 수특 독서에서 이제 출전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 봐봐. 일단은 이제 지금 보면서 이제 차근차근 소문학 이제 하나부터 쫙쫙 가봅시다. 일단 1번은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 가에서 찾는 거야.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 가에서 찾는 거야. 나까지 연결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잘 보고 이제 1번 문항은 깔끔하게 먼저 해결하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공공재의 공급결정과 같은 공공선택의 과정에서 각 개인의 선호가 사회 전체적인 선택으로 전환되는 과정인 정치적 의사결정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한다. 공공선택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뷰캐넌과 털록은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은 뭔가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우리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 그 다음에 외부 비용.
자, 의사결정 비용이란 얘는 아직 개념 정의를 대놓고 해주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의사결정 비용이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그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합의를 위한 시간과 노력. 그지? 합의를 위한 시간과 노력. 이게 의사결정 비용이고요. 자, 어떤 집단에서 논의 중인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한다. 아, 이거는 독서 읽을 때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독서에서 이제 우리가 독서 지문 이제 어디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냐. 그지? 모든 지문에 다 힘줘서 읽을 수 없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으로만 읽어서도 안 되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각인을 하거나 시험지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될 부분, 대표적인 게 뭐야, 이런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뭐 인과관계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가 커지면 뭐가 커진다, 뭐가 커지는데 뭐는 작아진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서를 위해서라도, 그지? 자, 얘의 특징, 찬성자 비율이 올라가면, 자, 의사결정 비율이, 자, 의사결정 비용이 이 얘기야, 그지? 의사결정 비용은 비례관계네요. 찬성자의 비율하고 비례관계야. 자, 이제 다른 개념. 자, 반면 외부 비용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 결과로 인해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 이제 용어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른 사람 행동 결과. 자, 로 인해 개인이 감수하는 비용.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런 거 그냥 밑줄만 잘 그어져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실제 시험 볼 때 이걸 뭐 옆에다 다 적기는 어렵잖아, 이제. 반드시 적어야 될 내용도 있긴 있어요. 진짜 더 헷갈리는 비교 문제. 근데 얘는 그냥 밑줄만 잘 그어져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이란 뭐고, 그 다음에 외부 비용이 뭐다. 자, 근데 어떤 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알겠지? 손해 본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게 외부 비용이야. 따라서 이제 잘 봐. 어떤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외부 비용은 감소하게 된다. 아, 요거는 이제 그지? 아까 이제 딱 반대니까. 얘는 찬성자 비율이 높아지면 외부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다.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네, 딱 봐도. 그지? 의사결정 비용은 비례관계, 찬성자 비율하고, 외부 비용은 뭐예요? 반비례관계. 그지?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딱 봐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봐도 이거 알 수 있을 거야. 뭐 그래프 나오면 항상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기 그래프가 A와 B가 있잖아. 이게 그냥 딱 상반되는 내용 아니야? 뭐예요?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 우리가 한마디로 우상향 그래프, 그지? A는 우상향, 그지? 우상향. X축이 커질수록 Y축도 같이 커지는 거. 이게 비례곡선이야, 비례곡선. B곡선은 뭐예요? 반비례 곡선이잖아, 그지? X축이 커지면 오히려 Y축은 작아지는, 그지? 그래서 반비례.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지, 뭐야. 얘네 둘은 완전히 성격이 반대잖아, 그지? 얘는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고, 얘는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 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자 거기까지 읽어봤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표결 방식과 관련된 총 비용은 이 두 가지 유형의 비용을 합친 거. 거기 그래프 잘 봐도 A 나오고 뭐는 하나는 의사거지. 거기 A와 B 중에 그지? 하나는 의사결정이고 하나는 외부이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1문단 마지막에서 얘기한 뭐예요? 두 개를 합쳐놓은 거 뭐니? 거기 그래프 중에 A 플러스 B 곡선이 있잖아, 그지? 그거라는 거. 이거 너무 쉽죠? 자, 근데 이제 한 문단 더 있어요. 자, 아래 그림에서 세로축은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비용, 가로축은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곡선 A는 의사결정, 그럼 찬성자의 비율이 커질수록 의사결정 비용도 늘어나는 거. 그지? 알겠지? 이게 결국은 무슨 그래프야? 우리 A, B 중에 A잖아, A. 그지? A가 뭐란 얘기야?
곡선 A는 그러니까 뭐예요? 의사결정 비용이고. 알겠지? 곡선 A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7번이지? 7번에 일단 1.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기억에 들어갈 말. 의사결정 비용. 자, 그 다음에 곡선 B는 기억에 들어갈 말. 외부 비용. 그죠?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거기 디귿에 들어갈 말도 참 찾아야 돼. 디귿에 들어갈 말. 자,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낮으면 의사결정 비용은 낮아지는 반면 외부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외부 비용은 낮아지는 반면 의사결정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A와 B의 값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그러면 이제 봐봐. 아까 그 그래프에서 최소가 되는 점이 이제 자, 거기 있을 때 뭐 이제 밑에 A, B는 빼고 두 개의 합이 최소 가장 낮은 지점이 여기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디귿이라고 해놨어. 그지? 여기 가장 두 개의 합 중에 가장 낮은 부분이 여기잖아. 이제 그래서 이게 디귿으로 쫙 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디귿 자 보세요. 최소가 되는 점에서 정해지는 것이며 이때의 찬성자 비율이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잘 봐. 이 지금 X축이 찬성자의 비율이었어. 그치? 그럼 이제 디귿이 뭐였어? 디귿이 지금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지. 디귿이 그지? 디귿의 답은 이거죠. 알겠지? 디귿의 답은 이거란 말이야. 최적 찬성자의 비율. 알겠죠? 요거 그냥 그대로 그냥 읽으면 그대로야. 이거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이 정도를. 알겠지? 이거 최적 찬성자의 비율이 된다. 디귿이 그거죠. 아시겠죠? 이 지금 X축은 어차피 찬성자의 비율이야. 그 중에 가장 이제 최적의 찬성자의 비율이 뭐다? 왜냐면 찬성자 비율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쳤을 때 가장 이제 낮은 지점이 최적의 찬성자의 비율이 된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그래프 다음에도 뭐 말이 있는데 뭐 이거 뭐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다음 문제. 이제 니을에 들어갈 말을 찾아서 나에서 찾아서 이제 한 단어 소식 일단 그거부터 또 해결해봐야 돼. 이제 요거는 이제 나하고 리을은 저 이제 나의 끝부분 쪽에 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도 좀 읽어봐야지. 자 보자. 어떻게 해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법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학자 에로 이름이 에로야. 뭔가 어려움이 있나? 자, 에로는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선호 영역의 무제한성이야.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수능 지문이었으면 이렇게 나열하면서 뭔가 특성을 그지? 어떤 상위 개념의 이제 특성 하나, 둘, 셋, 넷. 이거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겠니?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외모, 교차 외모, 그지? A는 네모, B는 세모인데, 그지? 선지에는 A가 세모, B가 네모이죠, 그지? 그래서 이, 그지? 설명해주는 그것만 잘 밑줄 그으면 돼. 그러면 자 뭐예요? 무제한성. 무제한성이 보다 이는 개개인이 대안들에 대해 어떤 선호도 가질 수 있다는 거다. 자, 그다음 둘째, 파레토 원리. 이는 집단 구성원 모두가 A보다 B를 선호하는 경우. 집단의 최종적인 선택 또한 A보다 B를 선호해야 한다는 조건이야.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돼. 뭐 파레토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냥 밑줄만 걸으면 돼. 자, 셋째는 완비성과 이행성이야. 자, 완비성 보세요. 완비성은 모든 대안에 대해 선호의 순위를 매길 수 있어. 이런 말은 이제 좀 우리가 낯설잖아, 그지? 그러니까 완비성 당연히 밑줄 그어놓고 선호의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되는 게 완비구나. 완비 선호의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된다. 자, 이행성.
A보다 B를 선호하고 또한 C보다 A를 선호한다면 당연히 C보다 B가 선호돼야 된다. 자, 잘 봐. 이거 논리적으로 맞잖아. A보다 B를 선호해. 그지? 그 다음에 C보다 A를 선호해. C보다 A를 선호해. 그러면 당연히 C보다 뭘 해야 돼? B를 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크기로 따져도 뭐야?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란 얘기잖아, 이게. 그래서, 자, 이런 게 이제 이행성이라는 얘기고요. 넷째,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 이는 A와 B 간의 순위는 단지 A와 B의 비교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지, 제3에 대한 C가 등장했다고 해서 A, B의 순위가 역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자, 그 다음, 다섯째, 독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독재성이다. 응? 알겠죠? 독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독재성이다.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즉, 다른 모든 사람의 선호가 무시된 채 특정인의 선호가 곧 사회 전체의 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알겠지? 모든 사회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특정인 한 명만 우기고 그 사람 뜻대로 돼간다. 이게 바로 뭐야? 독재지 뭐야? 이런 게, 그지? 독재자, 독재. 자, 그래서 이제 잘 봐. 에로가 제시한 조건들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에로는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숫자가 2명 이상이고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숫자가 3개 이상일 경우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지? 여기 5가지 특성 위에 얘기한 거. 자, 에로에 따르면 조건 1사를 충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뭐기 때문에 5가지 조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여,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이거 사실 이 리을에 들어갈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데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이 꼬이기 시작하면 이거 찾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밑줄. 요 리을에 들어갈 말의 핵심은 어디서 찾는 거야? 바로 리을 다음에 있는 5가지 조건 사이의 모순. 그지? 자, 그래서 1사를 충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장만 잘 봐봐. 자, 지금 잘 보시면 이제 1부터 4까지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 리을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기 때문에 리을 이기 때문에 5가지 조건 사이에 자,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자, 그런데 다시 아까, 자, 5째는 독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독재성이다. 이랬어, 그치? 그러면 1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게 이제, 자, 근데 5가지 조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근데 5째가 비독재성이야. 5째 특징이 비독재였어. 그럼 모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야? 서로 상반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모순이 서로, 그러니까 둘이 상반되니까 둘 다 모두가 성립될 수 없어. 그지? 둘 중에 하나만 성립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째가 비독재성이야. 근데 모순이 발생한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이거를 모두 충족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모순, 비독재와 모순이 된다는 건 비독재와 상반되고 뭐겠어? 독재지 뭐야. 그지? 이 1사를 모두 충족해서 유일한 방법은 독재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5가지 조건 사이에 5번째 조건이 비독재성이었으니까 요렇게 이제 모순이 되죠. 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독재가 들어가야 돼.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면 너무 쉬운 거야 이거. 알겠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요 차이인 거야. 내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뭐 모든 시험이 다 그렇고요. 뭐 논술도 이제 좀 그렇지만 요 약술 논술은 그 순간 잘 찾는 게 좀 뭐 약간의 좀 센스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 수능 시험도 물론 그런 게 당연히 필요하고요.
일반 이제 그 장문에 뭐 500자, 800자 쓰는 이제 일반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조금 국어 같은 경우에 이제 글을 어떻게 이제 많이 써보고 읽기를 많이 하는 학생이 유리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지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지금 요런 이제 문제 유형 보면서 아 이게 뭐 앞뒤로 잘 있구나. 근데 무조건 앞뒤가 다 답이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건너 다음 문단쯤에 그 근거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건 수능도 마찬가지야. 수능 문제가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봐봐. 옛날보다 뭐 쉽다 어렵다 그걸 떠나서 문제 유형이 살짝쿵 바뀌었다는 게 단순하게 어떤 밑줄친 가의 이유를 찾아라. 옛날엔 그 가 앞뒤로 보면 거의 답이 있었어. 근데 요새는 조금 뭐야 한 문단 저 앞에 있든지 한 문단 한 두 문단 뒤에 있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옛날 방식으로 찾으려 하면은 안 찾아져. 그게 이제 수능 문제가 아주 옛날 같은 엄청난 킬러는 없지만 또 만만하지 않은 준킬러들이 제법 늘어. 그러니까 요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차라리 킬러만 몇 개 거리고 그냥 만만한 거 잘 풀어도 뭐 한 3등급 나오는데 요새는 다 준킬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수로 따지면 타자들이 어떤 팀의 타자가 뭐 3할 타자 어떤 팀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50홈런 타자 있고 나머지 좀 헛발이들. 그럼 걔네 둘만 열심히 그냥 신경 써서 던지면 나머지들은 그냥 힘 빼고 던져도 되는데 어떤 팀은 3할 타자도 없고 50홈런 타자도 없는데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2할 7, 8푼에 한 15에서 20홈런 치는 타자야. 누가 힘들겠니? 니들이 투수라면. 당연히 뒤에 팀이 힘들겠지. 그지? 50홈런이나 3할 타자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지금 수능이.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은 끝났지만 이제 요런 이제 문제도 당연히 뭐 수능 베이스가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빈칸 채우기 있잖아 이제 이런 거 찾는 게 이거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 잘 읽어보면 돼요. 알겠지? 빨리 되잖아 이게. 유일한 방법이 이제 뭔지 아직 몰라. 근데 분명히 지문에서 아까 5가지 조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한다. 근데 1사 얘기하면서 자, 5째가 비독재성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자, 이 방법이 유일하게 뭐가 여기 들어가야 이 5가지 조건 사이에 모순이 발생할까? 아, 근데 5번째 조건이 비독재였어. 그럼 비독재와 모순이 되는 게 독재인데, 이제 독재를 넣어서 읽어보니까 말이 되고, 1사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재야. 그런데 그러다 보면 5가지 조건의 사이에 모순이 발생해서 이거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알겠지?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은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자, 2번까지 우리가 이제 찾아봤어. 이제 디귿은 아까 여기 얘기했고, 이제, 2번은, 자, 리을에 들어갈 말은 독재야.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제 여기 3번에, 들어갈 말, 보기에 A, B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만장일치제는 의안의 통과를 위해 투표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표결 방식이야. 어떤 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의안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므로. 자, 그래서 여기 만장일치제는 말 그대로 뭐야?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는 거야. 맞지? 그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어야 돼. 이건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야. 과학이든 사회든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지문의 내용 나오고 이런 보기 문제는 다 뭐야? 사례 적용이야. 그치? 다른 사례 갖다 놓고 적용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만장일치제라는 걸 얘기했지만 만장일치제가 결국 지금 선생님이 이제 잠깐 힌트를 줬지. 이게 뭐야? 모두가 다 찬성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돼? 아까 여기 갔어야지. 이걸 생각했어야지. 그치? 찬성자 비율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만장일치제는 뭐가 높겠니? 의사결정 비용이 만렙이겠지, 그지? 모두가 다 찬성이니까, 그지? 의사결정 비용이 극대에 달하겠지, 그지? 찬성자 비율이 엄청 높으니까 이게 찬성자 비율이 높다, 의사결정 비용이 높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알겠지? 이게 지금 그리고 반대로 외부 비용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야. 이미 여기 읽을 때 만장일치제라는 거 보면서 요게 떠올랐어요. 아까 읽었던 요 용어 개념들이 떠올랐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의안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므로 만장일치제의 투표 결과가 최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표결 방식 중 만장일치제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투표자가 많을수록 투표자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자,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아까 의사결정 비용의 정의 뭐였어요? 합의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찬성하게 하려면 그지? 처음부터 찬성했겠니? 막 누군가가 이제 그지? 이 어떤 의안을 내놓은 사람이 막 가서 설득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밥이라도 사 먹이고 술도 사 먹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지? 노력하고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찬성자 비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비용이 높다. 즉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의사결정 방식 중 뭐가 최대란 얘기야? 뭐가 최대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돼, 여기? 둘 중에 하나지 뭐. 여기 비용이라는 게 두 개밖에 더 있었어요. 아까 질문에 의사결정 비용하고 외부 비용인데 당연히 의사결정 비용이 최대. 그지? 자, 그럼 3번에 거기 또 A에 들어갈 말. 이건 당연히 의사결정 비용이 최대이고요. 의사결정 비용 최대라는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만장일치제로는 사회적 선호를 결정할 수 없어. 가령 A와 B라는 두 가지 음식 중 하나를 먹기로 결정할 때 A를 B보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B를 A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둘 사이에 선호 순위를 자, 선호 순위. 아까 선호 순위와 관련한 특성 아까 1, 2, 3, 4 중에 뭐 있었어요? 완비성. 모든 대안에 대해 선호의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되는 게 완비성이었어. 알겠지? 질문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선호 순위를 여기는 결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에로가 제시한 조건 중에서 뭐를 충족하지 못한다? 완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치? 그렇잖아. 그치? 꼼꼼하게 읽으면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얘는 그지? 그런데 아까 알겠듯이 시간이 조금 들 수는 있어요. 그럼 뭐 앞에 질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랬을 때 이게 난이도는 이제 거기 뒤에 해설 봐도 난이도 중정도, 시간 9분, 그지? 뭐 9분 안에 풀면 좋고요. 조금 더 쓰면서도 이런 문제 정도는 우리가 도전해서 맞춰야 돼. 뭔가 뭐 그래프 나온다고 해서 에이 이러면 뭐 다 버려야 돼 문제, 그지? 그래서 대신 여기에 좀 마음 편하게 좀 차분히 읽으려면 뭔가 한 두 문제 정도는 5분 안쪽으로 풀었어야 될 문제가 한 2개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7번 문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과 문제로는 국어 이제 마지막이야. 자, 8번. 8번. 자, 요거는 이제 역시 거기 이제 뒤에 해설해 보면 인문 분야 출제 의도 보세요. 인문 분야 중 철학적 내용의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문학 작품을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 지문 있잖아. 거기 사르트르 어쩌고저쩌고. 이 지문은요. 역시 작년도 수능 완성 실전 4회에 있던 인문 지문이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뒤에 좀 시간 되면 오늘부터라도 이제 EBS 좀 가본다 했잖아. 그래서 지금 몰라. 국민대 이제 지금 이 예시문항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지? 믿고. 그지?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지금 아까 수특에서 약간 경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살짝 나오고 했지만 거의 인문, 사회, 과학 중에 거의 뭐가 훨씬 많아? 인문이지? 그지? 인문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EBS 중에서 인문 지문이라도 그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거 몇 개를 보면 그래도 뭔가 하나 정도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사회과학까지 시간이 돼서 다 보면 좋지만 우리가 수업에서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솔직히 지금 이제 아직 오늘 수요일이니까 시간은 있지만 EBS 수특수 안에 있는 모든 독서 지문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거는 사실 어려울 거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얘기를 해줄게. 이따가 좀 더 읽어보거나 주목해라.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또 이제 수한 실전에 있던 그 인문 지문이야. 근데 밑에 있는 시는 되게 유명한 시야. 이제 김춘수의 꽃이라는. 근데 이 인문 지문을 가지고 이 학교에서 이제 만든 거야. 이 김춘수라는 유명한 꽃이라는 이 시를 가지고 적용해서 문제를 만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지금 그러니까 거기 밑에 자료 출처를 봐도 수능 완성 국어 그다음에 문학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 그대로예요. 이거는 가글은. 근데 김춘수의 꽃은 뭐 워낙 유명한 시인데 문학 교과서에서 당연히 가져온 거고요. 이렇게도 이제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역시나 이제 문제 좀 더 보고요.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시를 이해할 때 기역과 니은에 대응하는 시어. 윗글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즉자 존재, 대자 존재 이렇게 나와요. 즉자 존재에 해당하는 시어, 대자 존재에 해당하는 시어 찾는 거잖아, 그지? 이거 그거부터 이제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사르트르 이제 얘기인데 첫 번째 문단 자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이건 자, 사르트르는 자 존재와 무에서 존재의 영역을 사물, 나, 타자라는 셋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사르트르는 존재 영역을 의식의 유무에 따라 인간과 사물을 사물로 먼저 나누고 의식이 있는 인간을 다시 나와 타자로 구분했다. 사르트르는 타자를 나의 지옥이라 규정하면서도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뭐 이거 어렵지 않지? 나와 타자인데 타자가 나의 지옥이야. 다른 사람, 타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의 지옥이야. 왼수야.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지옥이라고 표현한 타자를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르트르의 존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 나옵니다. 사르트르는 존재의 영역을 즉자 존재, 대자 존재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나 또 약간 비교하는 이양 대립이야. 이게 지금 즉자 존재, 대자 존재. 자, 일단 먼저 즉자 존재는 타자로 인한 인식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 즉자 존재는 돌멩이 같은 사물로 의식이 없으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없으며 긍정이나 부정을 판단하거나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이런 것들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제 시와 관련해서 선생님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뭐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간단히 이거는 의식 변화 가능성 없고요. 의식 변화 가능성 없고요. 자, 사물로 의식이 없으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없으며 긍정이나 부정을 판단하거나 자, 그러니까 판단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타자와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타자와 관계도 맺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야. 따라서 무언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에 그냥 고정적이다. 이거 고정적. 이제 다 고정적이야. 고정적. 자, 그 다음에 반면 대자 존재는 고정될 수 없는 존재로 계속 변화하며 본질적으로 자유와 초월을 의미한다. 자, 이제 여기서 같은 개념으로 자, 이제 고정될 수 없다고 했어, 그렇지?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 그렇지? 요 칸에서 고정 얘는 고정적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고정될 수 없는 존재로 계속 변화하며 자, 아까 얘 변화 가능성 없다는 얘는 변화한다 그랬어요. 변화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결국 얘는 자유와 초월을 의미한다. 이 대자 존재는 자유와 초월의 의미다. 자유와 초월을 의미한다. 자유와 초월의 힘은 의식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다. 의식을 지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규정하려 한다. 자, 의식이 있을 때. 자. 의식. 이런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대자 존재로서의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소멸시키며 스스로를 넘어선다. 스스로를 넘어서는 걸 이제 뭐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엇을 경험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자신이 선택해 갈 수 있음을 깨달으며 이제 뭐를 느낀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요. 일단은 지금 뭐 니은
여기 디귿도 있지만 이제 디귿 니은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 1번 문제 기억과 니은을 먼저 찾는 거잖아. 자 근데 시작. 굉장히 유명한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학기 초에 처음에 이제 재수 시작할 때 애들 만나면 선생님이 그냥 농담으로 너희들은 다 몸짓이야. 첫날 이제 처음 봤잖아. 재수한다고 이제 학원 처음 왔는데 당연히 내가 모르지. 이름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저한테는 몸짓이에요. 내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하면서 학기 초에 이제 학생들 처음 만날 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당연히 그지?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잘 봐. 이름을 알아야 일단 관계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 할 때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도 작은 사회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과 그지 이름을 알아야 그지 이름과 얼굴 알아야 우리 반 학생이구나 아는 거고 사회 나가서 이제 뭐 거래를 하거나 이제 영업사원 그지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야 명함 주고 저 누구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제 관계의 시작이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도 그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이거. 자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만 봐도 그지 아까 관계가 없는 거 그지 알겠죠? 그러면 뭐겠어요? 여기 그 이제 지금 이 8번 문제 1번에 8번 문제 1번에 기억에 들어갈 말 뭐겠어요? 몸짓이죠. 그지? 몸짓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 대자 존재와 관련해서 쭉 얘기하면 이게 딱 봐도 답은 뭐 꽃이라는 거지? 꽃이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리을에 들어갈 이음절의 단어를 해당 단락에서 이음절의 단어를 해당 단락에서 자 그런데 이제 잘 봐. 아까 대자 존재 설명할 때 고정될 수 없는 존재로 계속 변화하며 본질적으로 자유와 초월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했는데 거기 디귿 빈칸 있는 주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스스로를 넘어서는 것을 뭐야? 야, 이 중에 뭐겠니? 넘어선다는 게 뭐야? 초월이지 뭐 초월. 넘어선다. 뭔가를 초월한다. 알겠지? 돈을 초월한 사람. 쉽지 않은데 그지? 돈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돈을 자 그래서 초월. 근데 초월을 경험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자신이 선택해갈 수 있음을 깨달으며 당연히 이제 리을에 들어갈 말 뭐겠어? 자유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번 디귿과 리을에 들어갈 말 초월. 그 다음에 리을은 자유. 해당 단락에서 찾아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더 그래도 좀 힌트를 준 거야 이제 너희들한테. 해당 단락에서 찾아라. 해당 단락에서 찾아라. 그지? 거기 문제 해설 봐도 얘는 난이도 하야. 하로 분류했어. 하로. 시간도 8분으로 아까 그 문제보다 조금 그지? 그러니까 난이도 하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자 그 단락에서 찾으면 사실 뭐 이 자유와 초월 뭐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야. 딴 데 글 전체라고 했으면 또 우리가 일단 시간이라도 뺏길 거 아니야. 이거 어딨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 단락에서만 국한해서 읽으면 당연히 자유와 초월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죠? 자, 이제 3번인데 자 윗글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미음에 들어갈 내용 이제 100자. 미음에 들어갈 내용 이제 100자. 자, 그럼 이제 미음에 들어갈 말. 자, 일단 이제 시간상 거기 이제 3문단은요. 여러분들이 사르트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제 사르트르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냐 읽어보면 되고 이제 4문단도 타자를 거울 삼아 뭐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단 거기 이제 밑줄 친 미음 빈칸 요것만 이제 그 문단만 봐봐.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갈등하지만 타자는 나와 내가 미처 모르는 나를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도 한다고 보았다. 타자는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 이미지는 타자의 시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 존재에 대한 근거라 할 수 있다. 사르트르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타자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특성을 파악해 간다. 사르트르는 이 세계에서 나의 존재 이유와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타자뿐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인간이 진정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한마디로 얘기한 거야. 타자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그지? 앞에 1문단부터 얘기했듯이. 그지? 타자가 사실은 지옥이라고 하면서도 왜 나에게 필요한 존재다. 1문단에서 했던 얘기가 좀 더, 그지?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지? 그래서 일단 미음에 들어갈 거. 이제 정답부터. 이게 역시 이거 순환성 지문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이제 옮기면 무조건 뭐 좋은 답이 되겠지만 그럴 학생이 아니겠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자. 이제 요 미음에 들어가면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자기 모습을 필요하며 이게 100자니까 좀 길어요. 인간관계에서 자의 존재 근거를 제공해주는 나와 하나의 갈등은 필수 불가결. 여기까지. 한 100자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잘 봐. 사르트르는 인간이 진정한 나를 알기 위해서는 타자와 관계를 자기 모습을 성찰하는 과정이 관계를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자기 모습을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인간관계에서 자아의 존재 근거를 제공해주는 나와 타자의 갈등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았다. 이게 이제 그냥 답이야, 그지? 근데 이걸 그대로 외워서 똑같이 쓸 학생이 누가 있겠어? 아무리 자기가 배운 공부한 수능 완성이라 하더라도, 그지? 이건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 써주면 그래도 이제 정답을 인정받아서 답을 할 수 있겠냐? 일단 중요한 건 이거지.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아의 존재 근거 요걸 위해서 이제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제 많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인데 이런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바람직한 인간의 주체성 정립을 위해 타자와의 관계는 필요한 뒤에 것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것으로 시작되니까 그래서 바람직한 인간의 주체성 정립을 위해 타자의 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럼 이런 정도 계열. 그러니까 역시나 타자와의 관계. 뭐 바람직한 인간의 주체성, 자아의 존재 근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타자와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고 필요한 이 정도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 정답 인정받거나 최소한의 그지 부분 점수 최대치로 뭐좀 여기 지금 몇 점짜리 이게 4.6점이지만 3점 후반이라든지 이건 뭐 학교 나가는지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정답은 있지만 내가 학교에서 원하는 정답을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핵심어가 뭐냐 이거 찾는 거 중요한 거야. 핵심어를 반드시 넣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 알겠지? 핵심어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 만들기. 알겠지? 정연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연습한 게 그런 거가 다 이런 이유, 그지? 지문에서 핵심어 찾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써보기. 그게 이제 필요하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요.
핵심어 찾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써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 제시한 예시 문항 중에 인문 계열, 국어 8문항, 이제 뒤에 이제 수학이 2문항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자연 계열은 수학이 앞에 8번까지 나오고 이제 9번, 10번이 국어 문제야. 그래서 이제 9번, 10번 여러분들 지금 나는 프린트에는 이제 바로 이제 9번, 10번 국어만 나오죠. 수학은 이제. 그래서 9번, 10번 보고요. 이제 시간 봐서 뭐 어쨌든 EBS도 간단한 프린트를 하나 바꾸긴 했는데 이따 다시 얘기하고 어쨌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9번, 10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